최정호, 조동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조국 수석 책임론은 물론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대립은 여전합니다. 네, 한편 4.3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축구장 불법 유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두 명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예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워낙 김의겸 대변인 사퇴 이후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명은 이제 자진 사퇴로 가고 네. 한 명은 이제 지명 철회로 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청와대의 고민이 다 담겨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유령 학회에다가 논문을 제출하거나 이런 사실은 청와대에서 미리 검증하지 못했다. 근데 그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명 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근데 인정은 하긴 했지만 그걸 인사 실패의 책임으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패라기보다는 만약에 또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자진 사퇴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를 하는 행위 당사자들은 사실 이런 아주 세밀한 거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명 철회 형식을 취할 것이냐, 얘기를 갖고 회의를 한 3-4시간 하기도 해요. 당 같은 데서도 보면. 근데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후보자를 낸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걸 어떻게 사퇴시키는지는 당신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 둘을 국민들에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조국 수석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인사 검증한 사람이. 근데 문제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금 피하고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대기업의 어떤 인사 책임자를 놓고 보세요. 7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전부다 보니까 줄줄이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인사팀에서 이건 옷 벗어야 될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요, 세상이. 근데 여기서 지금 했는데 이건 숨겨서 안 됐고 이거는 우리가 몰랐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정작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우리가 왜 인사 책임자라고 합니까?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책임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3인칭으로 계속 응하는 것. 저는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명 철회를 한 게 가짜 논문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했겠습니까? 그 전에도 밝혀진 거 많거든요. 온라인 전기버스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불투명한 연구 업적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왜 검증하지 못했냐? 저는 분명히 이번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김의겸 대변인이야 솔직히 인사청문회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분 임명할 때도 이 검증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청와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청와대 임사검증은 청문회와 언론 취재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다 끝나고 장관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과거의 문제가. 그러면 그 책임은 국회 그리고 언론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전 검증에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우리 인사 낼 때 하마평에 오르잖아요. 그 어떻게 하마평에 오르겠습니까? 사실은 일부러 흘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흘려서 언론이 검증하게 하고 세평이나 평판도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들어가서 뭔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사실을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낙점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을 것이다라고 좋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에는 좀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언론이 취재해서 했다는 차원을 떠나서 애초에 지명할 때부터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꾸 수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거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매달리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파트너라고 하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끊임없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양보하겠다고 하는 제스처를 어디까지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작은 정치는 현상을 확인하지만 큰 정치는 현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럴 때 오히려 더 낮은 자세를 보이거나 국민한테 더 사과하거나 더 뭔가 바꿔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단순히 정치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국민들이 이 장관 후보자들을 바라보면서 예. 자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뭐냐면요 7명이나 되는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청문회에 나왔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머릿속에 기본으로 상대평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상대평가라는 거는 그래 한 7명 정도 올라왔으면은 뭐 정권의 힘이 좀 세고 초기에는 뭐 다 임명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이쯤 됐으면 한 7명 중에 2명 정도는 떨어뜨리는 게 예의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권에서도 그래 2명 정도는 내줄 수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지금 가장 먼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한 겁니다. 그게 정치권의 문법이에요.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 평가로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과락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나오지 말게 하자. 예.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래 7명 넣었다가 야당이 다 반대하니까 2명 정도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빼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고 이제 한번 또 승부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저는 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희화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예.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과거에 뭐 가가지고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군복 입고 가서 군부대 발언했다고 군복 입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거는 유튜브 방송인이 해도 그건 되게 비난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런 가벼운 사람이 지금 남북 대화를 책임진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상하게 바라볼 겁니다. 예. 그분을 왜 지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인사검증 자체를 아까 말했듯이 어떤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평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정도 내줄 수 있다. 7명 넣었으면 한 야당이 2명 반대하겠지. 그러면 5명은 되겠지. 뭐 이 정도 그냥 숫자 노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세 탈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정치 문법에 그런 이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근데 2명이 낙마하면은 청와대에 타격이 없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타격은 맞습니다. 예. 근데 2명 낙마하는 걸 뭐 맞바꾸듯이 얘기하는 것은 전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 뭐 복수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되갚아 주겠어. 그러니까 인사검증 하는 방식이 이래야서야 되겠나. 그러니까 인사검증할 때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이게 검증의 주요 잣대가 돼야 되는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 한 100건 정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인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잖아요. 뭐 이 유방암 수술 받거나 이런 예.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뭐 전립선암 얘기도 뭐 나오고 예. 그랬는데요. 그거는 낙마 사유가 되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하거나 이런 표현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학자 시절에 아니 여야 불문하고 내가 정치적으로 아니 저 대북 문제나 아니면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철학을 바꾸는 문제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가 생각할 때 남북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북 교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SNS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은 똑바로 하라. 당신이 처신을 부적절해 한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야단 맞고 또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야권에서 바라볼 때 보수 야권에서 볼 때는 남북 화해파 비둘기파가 통일부 장관 되는 것은 이건 우리 철학으로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꼭 야당이 다 허락해줘야지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예.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엄청난 결격사유처럼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학자로서도 평가하는 수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많은 보수층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을 안 하다가 그 답하러 이제 군복 입고 행사 가신 건데 거기다 대고 군복 입고 쇼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 예. 이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첫째로는. 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오히려 학자로서 아주 깊은 견해로서 뭐 어떤 본인의 논리가 있고 주관이 있고 이랬으면은 그래 저거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순 비방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 예를 들어 뭐 금강산 관광에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피해 입었다고 한다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뭐 통과 의례라고 가볍게 인식한다든지 저는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SNS에서 말이 격한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생각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예. 그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굳이 이제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08년도에 쓴 글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쓴 글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 한참 예. 지나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북 관계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 그 사건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북한군이 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건 어쩌면은 남북 관계를 다시 70년 동안 단절됐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어쩌면은 통과 의례가 큰 되는 틀에서 것은 봤을 아니냐. 때, 예. 근데 통과 의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도, 맥락은 그렇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대통령이 군부대 간 것에 대해서 아니 야권 주자가 군부대 가면은 여권에서 비판하고 쇼라고 여권에서 가면 야권에서 쇼라고 비판했잖아요. 군복 입고 쇼한다는 그렇잖아요. 표현도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로 간에 불편한 것들에 대한 인식들은 그렇게 많이 표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뭐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한테 뭐 좀비라고 표현했던 것도 너무 자기 외향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다른 당을 근데 내 감염된 사람으로 좀비들 어디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보수 쪽에 감염된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 쪽이 그러니까 감염 정도의 그러니까- 인식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SNS로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SNS가 지나치게 그런 식의 경도돼 있다고 하는 점들이 그때 분위기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그게 적절하다고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그게 지금 와가지고 장관 결격 사유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알겠습니다.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표현이 만약에 되게 항상 그런 스타일이고 그분의 어떤 격한 어조라는 게 본인 스타일이면 인정하겠는데 예를 들어 저는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 형을 죽인 살인마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이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광결인 살인마라고 할 거냐고요. 협상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럴까봐 오히려 두려운데 그러니까 그게 왜 항상 일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용하느냐. 보수 쪽에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아까 말했듯이 아주 뭐 감염된 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발언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 후보자로 뜨거운데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정우 후보자를 두고 이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면.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 여론을 잘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뭐 무슨 자유한국당에서는 같은 당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볼 때 사실은 좀 참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다가도 이 정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데스노트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민 여론이 그만큼 나빠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의도해서 맞는다기보다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맞는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조동 후보자, 최종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이거든요. 뭐 지금 여야 불문,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불문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분명히 이건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민정 부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검토된 바는 없고요. 예.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네. 좀 들고 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네.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부대변이 말한 검토는 조국 수석과 조윤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에 대한 검토였거든요. 그분에 대한 반응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번역기를 돌려보자면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보고 많이 욕을 먹으면 빼겠다 이렇게 발언이 됩니다. 아니 이게 깔끔한 번역이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검토를 하고 무슨 여론을 듣는다 그러는데 가서 무슨 뭐 청와대 뭐 여론조사 요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봐가지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빼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국 수석이 다음번에 네. 부산 총선에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빼줄 때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 빼줄 때가 됐습니다. 보면은 1년 남았기 때문에 다만 뺄 때 어떤 모양새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임종석 실장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줬는데 조국 수석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빠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이번에 두 분 낙마한 사람 또 인사검증해야 되잖아요. 예. 더 좋은 평가받기 어렵다 지금 이제 보면은 아. 청와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뽑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서 사람들. 이 사람들 뽑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 사람은 지금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애초에 빼주고 다음 사람이 인사검증을 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청와대 전체를 위해서나 조국 수석의 출마 일정을 봐서나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엔 번역기 돌려보시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번역기 있을까요? 굳이 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는 네. 인사검증을 담당한 뭐 참모든 누구든 간에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돼서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현재로서는 뺄 생각은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야권에서 노리는 게 조국 수석의 이제 교체잖아요. 근데 조국 수석은 지금 이제 뭐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왔던 것처럼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강력히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라도 마무리해주고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의 마지막 디데이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내에서 공수처 통과할 거냐 말 거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거의 디데이까지 왔어요. 예.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수석을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하고요. 저는 대신에 조윤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을 할 때 한 사람은 검증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인사 추천을 받고 일종의 이제 인사 리스트를 만드는 역할을 기본적인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일차적인 어떤 검증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검증 단계에서 그것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추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뭐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윤옥 수석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고요. 근데 조윤옥 수석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청와대에서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판단을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과도 하고 국민께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뭐 한 2년 정도 돼가는 거잖아요. 2년 차 정도, 그러니까 3년 차지만 실제 만으로 따지면 2년이 조금 안 된 시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국정의 틀을 이제 다 잡고 이제 어떻게 뭔가 성과를 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네. 국정에 대한 어떤 동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허비하고 날려보내지 말고 한 번쯤 국정을 다시 한번 다잡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진솔한 언어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다시 한번 믿음이나 신뢰를 받고 싶으면은 신뢰를 달라고 대통령이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전 오히려 거꾸로 전화위복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게 대통령께서 공직 기강을 잡으려고 지금 전 정부의 예를 들어 김학의 차관 임명권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검증이 어떻게 됐으며 그걸 임명권자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했냐고 다시 이제 재수사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거예요. 그래 그럼 김학의 차관 검증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또는 실무자선에 검증 실패했거나 아니면 위에서 임명권자가 검증이 실패한 걸 알고도 임명했으면 부도덕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아니 지금 본인들은 지금 부동산 투기한 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집이 세 채라고 검증 서류 나와 있는데 이걸 검증해보고도 임명했던지 예. 아니면 그거 서류도 볼 줄 모르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이 안 서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는 물러나야 된다 했지만은 예.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서류를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읽었을 것이고 문제가 된다 판단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조국 수석의 역할이 직언을 하지 못했던 것이던가 아니면 직언을 했음에도 그보다 더 센 힘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센 힘이 찍어 눌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 조국 수석의 역할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네. 그 둘 중에 하나도 못한 거 아닙니까? 더 세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을 걸고 싸우든지. 그거 못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김학의 전 차관하고 비교하는 건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김학의 사건도 본질 예.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좀 보지 않아요. 검증을 했음에도 그걸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임명권자가 그 당시 박근혜 그냥 대통령 있죠. 밀어붙였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소리 하냐 그냥 밀어붙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잘못이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실수를 문재인 정부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상태로는 뭐 물론 사안의 경중은 다를 수 있겠죠. 이건 아주 큰 사건이니까 김학의 네. 사건은 예. 대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할 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최종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집이 이제 세 채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두 채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노모가 사시거나 아주 불가피하게 집을 두 채를 소유하는 경우 빼고 자기 명의의 집이 만약에 강북에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있다 그러면 다 투기하는 걸로 앞으로는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굉장히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지금 꼼수 증여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거꾸로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 감추기 위해서 꼼수 네. 증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갭 투자라고 불릴 만한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건데요. 집 세 채 가진 사람은 장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와버린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와대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 여론을 눈높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그게 꼭 무조건 안 돼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 한 채 이상이면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집이 지점 중에 많은 것 하나예요.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 그거는 거죠.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아니 청와대에서 이번에 어쨌든 그 후보자가 보통 이 청문회 준비할 때 그 공무원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예. 이번에 기조발언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 3주택은 실거주 목적이었다. 두 개 네. 합치면은 3주택은 실수요자입니다. 정부 네. 입장대로 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3단 논법이라서 너무 만약에- 간단해요. 그 두 가지만 엮으면은 실수요자 정책을 펴겠다. 3주택은 실거주 목적이다. 합치면 3주택은 실수요자 목적이다. 맞아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남을 비교할 이유도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청와대에서 인사 기준을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정부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그건 그 정부의 기준입니다. 또 바뀌겠네요. 그럼 우리는 우리 정부의 기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준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민의 합리성에 맞게 보편타당한. 예, 이 정도의 기준이 되면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후에 다른 정권은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 만든 말하면. 그러니까 남이 만든 규정을 자기가 지키는 것은 뭐 따로 항변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7대 원칙이라 해놓고 자기가 못 지키는 거는 약간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 관련해서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3명은 부적격으로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네. 채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2명이 박영선, 김현철. 김현철이잖아요. 그렇죠. 임명 분명- 강행할까요? 2명은 한 명은 사퇴하고 한 명은 뭐 임명 철회했으니까요. 예. 저는 청와대는 임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임명 그러니까 강행 임명하는 폭풍이 거예요.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도 아니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다 그러면 최저임금제 예. 그거 우리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야권을 생각하는 야권식 철학이잖아요. 네. 김현철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야당 입맛에 맞는 장관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가 두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영선 의원은 무조건 임명해 줄 것이다라 좀 보는 예. 게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 뺀 자리에 벌써 갈 사람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예.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도 빼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사개특위 위원장도 새로 임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박영선 의원은 어떻게든 빼주려고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바른미래당은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 취해야 되는 가지고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상대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문회를. 예. 앞으로 국회가 절대 평가한다는 것만 알려지게 돼도 청와대가 인사할 때 그런 다른 어떤 뭐라 할까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작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7명 넣어가지고 2명 빼고 5명은 밀고 나가자 이런 식의 작전 안 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기본적인 꽈락에 해당하지 않는 눈높이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오도록 이렇게 전술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투쟁해야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김현철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정부에 있는 인사라면은 야, 저 사람한테 대북 교수를 맡겨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이제 슬슬 들 겁니다. 대신 박영선 의원 아까 말했듯이 여당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미 진영 후보자 불출마 선언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배려해 주려고 할 지금 와서 것이고 모르기는 어려운 상황. 저는 그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야당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4.3 재보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말에 뭐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심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축구장 안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뒤에서는 안 되래 정말 안 되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저희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뭐 깔끔하게 모든 상황이 다 보이실 겁니다. 한 줄 평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서울역 플랫폼이 떠오른다. 서울역 플랫폼. 네. 과거에 그 황제의 전 말씀하신 네, 총리 시절에 서울역 플랫폼까지 그 관용차를 가지고 네. 들어가신 경험이 있잖아요. 예. 또 이번에도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저기 야구구장에 또 축구구장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옷을 다 기호도 드러나고 당색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뭐 나중에 경남 FC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뭐야 그러고 그냥 밀고 들어갔다고 무시하고 하고. 상의 안 벗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가서 그 경호원이라든가 진행 요원들이 가가지고 아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무시하고 그냥 막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질주 본능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거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럼 황교안 대표 몰랐을 수도 있다고. 황교안 대표는 저 규정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그 우리가 냄비가 뜨겁다는 거를 아무리 말로 들어도 만져봐야 아는 것처럼 예. 이 선거법도 보면 참 묘한 것이 우리 선거법 저분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 저것은 무죄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선거법이 있다 없다 하는데 해도 욕먹는 짓, 안 해서 욕먹는 짓, 또 뭐 하면 안 되는데 다들 하는 것들 뭐 이런 선거법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분이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에요. 저분이 총리까지 지내셨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선거 유세 나가본 적이 없고 선거에 뛰어본 적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경계선이 모호해질 것이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인지상의 1인 지하의 총리였으니까 아까 말했던 의전 논란도 내가 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되는 선거라는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 적응해 나가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날 아니, 경기장에 이해가 안 되는 예. 게 그렇죠. 그 얘기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당도 다 왔어요. 만났어요. 경기장- 악수도 네. 하고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못 들어갔어요. 다른 당은. 우리 당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막 밀고 들어가는 거 표도 안 끊고 일부 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막 들어갔다는데요.
그거는 좀 오만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다른 당이 몰라서 안 저는 들어갔겠어요. 저게 되게 의아했던 게 저도 이제 과거에 대선 때도 선거 이렇게 막 그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들이랑 다녀보고 했지만은 선거법에 있어서는 그들만큼 달고 진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디 갔으면 무슨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네. 여기에 가면 현안이 뭡니다. 이거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부터 보고를 다 해요 보면은. 예. 근데 과연 당 대표인데 그 당시 전 비대위원인데도 그랬는데 당 대표한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해도 됩니다를 말 안 했을까? 저는 당연히 옆에 있다면 했을 것이고 예. 안 했다면은 그것도 이상하고 조언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 황 대표가 또 반대로 그 주변에 없었다면은 주변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거 자체가 약간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냄비에 뜨거운 손 닿은 것처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던 거겠네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와중 중에서도 당직자 옆에 없는 상황에서 차 위로 머리 내밀었더니 뭐 쌍두 노출이 하면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보면은 그 정도로 선거의 세계는 냉혹해가지고 예. 내가 한 일주일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서 악수하고 손 아파도 언론 어느 순간 하나가 뭐 문제가 노출되면은 일주일씩 노력을 다 까먹는 게 선거거든요. 근데 그걸 황 대표가 이번에 뜨거운 냄비에 손이 한번 닿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 세 가지 이유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만했거나 아니면 다급했거나 예. 가만있어 봐. 하나가 뭐였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고. 오만했거나 다급했거나 무시했거나. 아니면 생각나면 노이즈 얘기하시죠.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을 일부러. 하려고 했거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선거하다 보면 미묘하게 해도 욕먹는 짓, 해도 크게 득 안 되는 짓,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머릿속에. 예. 근데 저런 축구장이나 아니면 야구장에 가가지고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거는 해도 크게 영향이 없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제가 근데 봤을 때는. 궁금한 게 한국당이 해명을 내놓은 부분 중에서 선관위의 사전에 유권 해석을 받았다. 선거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표창원 의원은 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이 제일 정확하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아니까. 제가 그래서 지역 신문을 일간지를 찾아서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그 경남도당이 예. 선관위에 의뢰를 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불법이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용받는 것은 선관위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것은 이건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프로축구연맹에서 볼 때는 이거는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는 잣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후보는 그러면 어느 잣대를 더 중시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선거법 보면은 뭐 공공이 모인 장소인데 뭐 폐쇄돼 있고 이런 데는 뭐 되게 모호하게 돼 있어요. 예, 예. 다 해석이거든요. 그 선관위 사는. 근데 굳이 말하자면요. 자, 스포츠 경기란 것만 놓고 봤을 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요. 스포츠 경기 동네 축구대회 가면 다 해요. 그렇게. 예. 근데 여기는 또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맹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연맹 규정은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또 선거법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을 상황이 낮으나 반대로 어떤 유권자들이 있는 곳이고 분명히 연맹이라는 곳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별개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 열심히 악수하고 진짜 한 입에 톡 털어넣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왔다. 이 정도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진실 공방이 딱 생기고 그러면 며칠 시간이 가고 그 이슈가 잊혀져 버리고 다른 이슈에 묻히고 근데 정작 낭패를 본 건 지금 경남 FC입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이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죠. 어떻게 근데 좀 책임은 책임을- 경남 FC가 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경남 FC가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다 지금 뭔가를 떠넘기는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거기에 어차피 그 검표원이 있었을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았는데 막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경원이나 사람들한테 가서 장례 방송을 해서라도 내쫓아야 못하게 되는데.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더 적극적 행동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공당의 대표까지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막 주저주저하고 당황스러워하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진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공론화장에서 논의가 돼서 다음번에 후보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절대 그럼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전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네.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처음에 해명할 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언론 옷 벗고 딱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몰랐다라는 이렇게 거죠, 처음에.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장례 영상까지 다 확인했더니 막 거칠게 항의하고 예.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지금 경남FC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거짓말로 얘기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방법은 수천만 가지 있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방식들을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거 아니냐.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다. 미안하다. 얼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음번에 안 그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예.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면은 안 하는 만큼 사실 매를 더 맞게 된다.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본인이 어쨌든 대선 지지율은 나오고 하니까 대중적인 인기 또는 대중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네. 그럼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치르면서 무슨 말을 한번 했었냐면 그때 홍사덕 의원이 본부장인가 그랬는데 네. 65cm 이내로 65세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15cm 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주 뭐 연령대 차별하는 말과 그렇지만은 반대로 홍사덕 본부장이 그때 경계했던 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인기를 얻고 옆에 주변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알랑거리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다들 이해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자료 화면으로 계속 이제 어디 갈 때 보면은 예. 지난번에 아마 시장 갔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본인이 뭐 하는데 자꾸 와서 5만 원짜리 들고 결제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은재 의원입니다. 예?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 국민 정서를 예. 봤을 때 아니 저게 뭐야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황교안 과거 총리 지금 대표가 이제부터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달려들 텐데 어떤 분들과 함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 평가 바뀔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굳이 저런 막무가내로 밀치고 검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국당에 보면 똑똑하고 시험 봐서 들어온 젊은 당직자들 네. 진짜 유능하고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저런 실수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잠깐만 드리면요. 네, 스포츠 짧게 정도로. 네, 부탁드려요. 경남도당이 당내표까지 내려와서 저렇게 오랫동안 선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상기도 있겠네요. 좀. 네,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대표님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싶어요. 다 이해가 되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